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한미동맹의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 속에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 의미와 이번 주말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주 현안들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잇따른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강력한 공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마주 앉은 한미 양국 정상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24년 만에 이뤄진 국회 연설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합니다. 늘 강력해야 합니다.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향후 동북아의 안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하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환영하는 언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와 평화의 버팀목이 되고 양국의 공동 번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보와 평화의 길을 함께 가고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증진시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언한 균형 외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네,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방한 어떤 과제를 남겼나 눈여겨볼 점, 아니면은 어쨌든 손꼽아볼 것 중심으로 잠깐 먼저 듣고 개별적인 사안들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우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이제 날짜의 문제라든지 또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합의점이 상당히 정상회담 직전에 조금 한미 간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들이 좀 됐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주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본에서의 어떤 환대가 아주 지극히 극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고 그랬죠, 일본에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정국 때문에 거의 말하자면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외교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네. 보여진다면 그런 면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도 한국에 와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듯한 갈등을 빚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다소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금 우려의 지점이 있었는데 어제 사실은 정상회담, 확대회담 네. 그리고 또 만찬에 있어서 굉장히 뷰티풀을 연발하고 여러 가지 자기 할 얘기는 분명히 하면서도 상당히 한국에 있어서의 환대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또 멜라니아 여사 또한 그런 화답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우선은 우리로서는 어쨌든 한미 간에 어제 얘기했던 코리아 패식이든 코리아 스키핑이든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입속에서 분명히 밝힘으로써 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하는 목적은 분명히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통상이라든지 국방에 대한 어떤 무기에 대한 문제, 구입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짐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한미 동맹 다시 확인했던 점도 있지만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상 외교 자체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여기에도 의미를 두고 있군요. 네, 이상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간의 그 미묘한 이상 기류가 가끔 표출이 돼서 특히 우리 국민의 좀 불안감, 보수층의 불안감 같은 게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박 2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서로 불협화음 내는 거는 뭐 최대한 어떤 그게 일단 봉합이 됐는지 불협화음을 완전히 해소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 걸 노정하지 않고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하겠다는 이 원칙, 그 밑바탕에는 한미 동맹 강화가 기본이라는 걸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무난한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신뢰가 정말로 두터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런 문제, 단독 정상회담이 약간 좀 짧은 점 등, 그다음에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 탄두 중량을 해제한 거는 우리로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미국도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또 북한의 이 도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개정을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성과이긴 하지만 그 한미 간의 앞으로 이 군사 협력이나 안보 협력이 정말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은 안 했지만 예. 뭐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그 미묘한 문제가 좀 노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예. 미국 정부도 이런 점을 신경 쓰고 지금 상황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 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물론 이제 최근까지는 3차례 이제 만남입니다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은 없다는 것을 아마 최소한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가 전 이번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기자회견 때 밝혔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원칙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리아 스키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출됐던 것으로 보였던 한미 간의 이견, 특히 북핵 해법에 관한 이견은 이번에 정확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게 좀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저는 이번 방문을 보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북핵 위기라거나 안보상의 큰 아젠다로서 맞이했다고 보는데 트럼프는 한국으로 왔을 때 안보를 앞에 내었었지만 경제 비즈니스로 왔다는 또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협력, 그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경제의 어떤 이익, 이 둘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 하나 이제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하는 이슈는 뭐냐면 한미일 삼각 협력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좀 온도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트럼프는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차후에 한미 간에 또 조율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것은 마지막에 한미일 삼각 동맹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과의 온도차 이 부분은 아마 그 중국과의 우리 문제를 푸는 데서 중요한 쟁점이 되니까 이후에 좀 추가로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종합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간단히 얘기하긴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아쉬운 점 뭘로 볼 수 있겠나? 이번은 이상일 의원님. 예, 그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 정부 입장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안을 통해서 이 한반도 상황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좀 해소하는 걸 원했고 예컨대 레토릭으로는 충분히 저는 됐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이 군사 전략 자산의 이 상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희망을 했는데 상시 배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배치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의 성과 이런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양국 정상의 저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간의 신뢰가 두텁게 되는 계기는 됐다고 보는데
이 신뢰를 정말로 한치의 물샐 틈 없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고 네. 그런 신뢰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 정상회담도 좀 짧았지 않았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 직접 가서 마중을 나갔던 네. 점도 새로운 대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은 그 현장에서 군사기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던데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일본, 또 한국,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나라에서 챙겨야 될 미국 국가 이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머릿속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외국 대통령을 청와대가 아닌 진짜 그 평택까지 가가지고 맞이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일자리 창출 나한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이번에 DMZ를 이제 두 정상이 방문하기로 깜짝 합의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당일날 이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 DMZ 공동 방문이 취소됐던 점을 그렇죠. 좀 한미 국회 연설 관계에 전에 방문하고 맞습니다. 하려고 했었죠. 예, 한미 예.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북한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무산됐던 점은 좀 아쉬움은 남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 순방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던 도심에서의 찬반 시위 집회 예.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또 되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날 국회 연설 오는 입구에서도 보니까 특히 오히려 그긴 찬반 집회보다는 환영하는 쪽의 태극기 집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캠프 험프리스 방문도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청와대 또 행사 또 중간 과정에서 정상회담 확대회담 국회 연설 이루고 또 마지막에 현충원 참배 이런 방한 일정 뭐 잘 짜였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잘 짜여졌는데 이제 기본 그런 짜여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견상으로는 양국 정상이 협조해하는 모습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캠프 햄프리스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국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자라고 먼저 제안한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많이 낸다. 거기도 한 100억 정도 중에서 92%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실은 그것은 한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말이 뜻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얘기는 무슨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고 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통상 문제, 김현종 본부장과의 어떤 만났을 때에 악수가 길었을 때도 준비가 잘 됐느냐. 그만큼 어떤 그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어떤 그 인사 순서 속에서도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김현정 본부장 앞에서 길었던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대요? 네네. 그런 다른 부분이 사람도 있기 조금 때문에. 길던데. 네. 예. 이제 그런 만큼의 자기가 말할 메시지가 이 부분이 강하다라는 걸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될 사실은 어떤 통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좀 고난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통상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시작되기 전에 일정을 두고 일본은 2박 3일인데 우리는 1박 2일이다. 이걸 가지고 등등 비교했는데 꼭 날짜만 가지고 기간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역할도 다를 거고요. 김우식 교수님, 방한, 방일, 순방외교 비교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랑 2박 3일에 아주 밀월을 보여줬죠. 밀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우리가 볼 땐 너무 과공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과도한 환대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호흡, 공조를 맞추는 것이 자신의 어떤 국가 전략상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충실한 조력자, 서포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게 일본의 외교 정책이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이 아베 총리는 어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냐면 사실은 일본과 미국과의 미일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베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이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 국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 다시 한번 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런 정치적 도움,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는 골프 회동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환대를 보여줬던 것도 그런 아마 외교적인 예. 자기 안보적인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 우리가 그들의 어떤 환대와 그들의 미를 관계를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의 국가 이익을 가지고 또 우리의 한반도에 우리의 나름대로 외교 전략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우리도 상당히 성공적인 또 외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흉중에 가슴 속에 뭐 들어가질 못해서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보여준 걸 보면 결국은 일본과 중국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 방점을 두면서 북한의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소 그 하나의 그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저는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통 국가를 하기 위해서 아베는 지금 아마 헌법 개정을 추진할 텐데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견제한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미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협력 이 문제를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받아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이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상대적인 이 트럼프의 중요성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을 훨씬 강화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중국의 또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도 군사 동맹은 아닐지라도 군사 협력 관계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임영진. 저는 우리가 뭐 2박 3일이냐 1박 2일이냐를 놓고 봤을 때도 그 전에 양국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드린 공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는 거의 공을 들인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9일 뒤에 딸을 만납니다. 마사이를 만나서 실제로 정상 간의 회동을 맡고 올해 4월 달에는 말하자면 딸을 미 일본 대사관에 그죠? 모셔다가 굉장히 큰 환대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일본까지 오게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거의 정치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비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얄 말하자면 사이드킥이다. 즉 뭐 충성스러운 조수다 혹은 전략적 노예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비방을 받는 그런 현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1박 2일이지만 그것이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경제성의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번에 아시아 방문이 본인의 관점,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하고 군사적인 옵션 문제인데 아까 김근식 교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북핵 관련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최종 정리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쏙 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표현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강경 기조가 나올 때마다 매번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적 해법으로 가야 된다. 남북 관계를 풀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정책에 방점을 찍는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약간의 어긋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둘 사이의 약간의 이견, 접근 방법의 약간의 차이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병행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출마한 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적어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의견 조율을 끝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 기자회견 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항공모함 3척이 여기 와 있다. 우리는 물설팀의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 군사적 옵션까지를 염두에 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맞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북핵에 대해서는 도발을 불용하지 않는다라는 또 확고한 입장이 있어서 저는 그 두 부분이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적어도 그 몇 개월 동안 조금 삐그덕거렸던
북핵 해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해결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일 의원님도 공감하세요? 네, 일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옵션,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간의 미묘한 점이 있어서 양국의 정상이 서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만 그걸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대신 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강조하셨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그 이야기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에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이 표출될 이런 가능성은 최대한 봉합을 했던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도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양국 간의 또 미묘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요. 어제 이제 청와대 답변 속에서도 그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어떤 안보에 대한 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한국에서 오는 부분은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 어느 정도 믹싱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럼 일본에서는 일본 스타일, 한국은 한국 스타일에 조금 맞춰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음 순방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점차 이게 안보에서 통상 중심으로 가고 한국은 안보와 통상의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왔고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바와 한미동맹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그다음 순방지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이번에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양국이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 또 개발의 협의에 양국이 협의를 해가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언론의 평가들이요. 한쪽에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군사안보의 세 축의 하나를 완결하는 방향으로 진전됐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비판적인 쪽에서는 미국이 무기 팔아먹었다. 이런 식의 해석인데요. 김영준은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무기를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줄 것인가. 사실은 과거의 문제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 무기를 비싸게 팔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과연 이 딜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무기를 어떻게 딜하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위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주 국방의 틀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무기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봐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요.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안보, 국익 관점에서 결국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실은 안보가 무너지면 복지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계속 도발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전력이 강화돼야 되고 우리의 독자 방위 능력도 당연히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강화도 저는 잘 됐다고 보고 또 미국의 군사 전략 자산 중에 핵 잠수함을 비롯한 아주 훌륭한 자산들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산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그게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줄 가능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구입하는 건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김 의원 말씀대로 우리한테 꼭 이로운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판단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고 싶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주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정찰 자산인데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파는데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자산 우리나라가 획득 또는 개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상일 의원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됐을 때 유용하다 했는데 김무식 교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정상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이라는 것은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핵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자주국방적 차원에서 억지력으로서의 이 전략자산 구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정은의 핵 위협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단호한 디터런스, 억지력으로서 필요한 무기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 구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 무기 자산을 구매해 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미국의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한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우리대로 북핵 해법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의 군사적 억지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아시아 순방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일본 가서도 사실 아베 총리랑 헤어지면서 무기 구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 구매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을 아마 또 트윗에서 아마 자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스러운 해법이고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해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왠지 김구식 교수가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를 다 하시네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볼수록 사람이 좀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동안에 지금 한미 관련 특히 대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코리아 패싱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 패싱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주체였다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은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상일 의원님? 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질문,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는 당연히 이렇게 답할 수밖에 네.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6월에 정상회담 했죠. 그 다음에 중미 정상회담 했죠. 유럽에서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만났고 자꾸 만나면서 신뢰가 좀 쌓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그 현실적으로 지금 이 한국을 패싱을 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이 백악관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흉중을 잘 아는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걸 보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자극을 하고 그래서 이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과거에 한미 관계가 뭐 찰떡같이 아주 공조를 했던 이때는 아직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으로는 뭐 코리아 패싱은 없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한미 간에 앞으로 계속 간격을 벌리려는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정부하고 미국이 사전에 여러 가지 도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우리가 정말 물살틈 없는 공조를 보여줘야 북한이 결국은 도발에 대한 이거를 자기들의 이 계획을 버리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이제 트럼프 발언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코리아 패싱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우파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과 같이 가느냐. 사실은 미국이 패싱을 하냐 안 하냐, 스키핑을 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르게 갈 여지를 많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그게 굉장히 지정학적 안보적 개념이라면 여전히 일본만으로 말하자면 과거사에 문제가 있는 일본만으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파트너로서는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네. 집권 이제 1년 차가 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이 봤을 때 엇박자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차지하는 역할도 클 수 있겠다, 중요도가 높을 수 있겠다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인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일본 중심의 어떤 미일 관계 중심의 아태 지역의 어떤 말하자면 지정학적인 구도였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역할도 충분히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식 교수는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패싱, 영어가 뭐 스키핑 나오던데요. 코리아 패싱이 이제 콩글리시로 틀린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어민 입장에서 코리아 스키핑이라고 말을 네. 해줬기 때문에 패싱이라는 단어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스키핑이라는 말 정확한 용어로 썼겠죠. 그러니까 뛰어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한국이 미국의 북핵 해법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지는 상대가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미국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나 양 정상 기자회견에서 그 대목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기자가 평화체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지금은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미국과 함께 단호한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전환이나 입장의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미 간에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북핵 문제 평화적 해법 그리고 남북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조를 하고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사실은 김정은한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나 코리아 스키핑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일관되게 갖고 있어야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남북 대화,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평화적 해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요. 지난달 31일 그 사드 갈등 봉합 관련해서 한중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조금 뭐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뭐 산불 논란이 불거졌었죠. 사드 추가 배치를 배제하겠다. 또 미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는 불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MD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은 불가하다. 뭐 이런 등등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그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경우에 주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또 우리나라 국내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굴욕적인 한중 합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또 이게 과연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이상일 의원님.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맞이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틈바구니에 있는 상황인데 이 산불 우리는 입장 표명이라고 그랬고 중국 언론은 그걸 약속이라고 쓰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는 기존에 해왔던 그 원칙을 재확인한 거다 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산불 원칙이 자기들을 겨냥한 거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정부에게 이걸 요구를 했고 우리가 사드 보복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표명을 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언론을 통해서 특히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동맹 관계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재확인하는 이 원칙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를 중국이 겨냥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이 주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수도권 방어 능력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거 강화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사드 추가 배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MD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일 이 군사 동맹의 문제는 동맹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군사 협력은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협력을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동맹 관계까지 안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주권의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주권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겠고 미국과의 관계의 주권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 여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김문식 교수. 그 3불 우리는 이제 원칙 또는 3불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도 나중에 살짝 바꿔서 발표했다고 하던데. 중국은 아예 이제 이걸 쐐기를 박으려고 이제 기정사실을 하는 건데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편했던 관계를 풀려는 그 노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풀긴 풀어야 되는데 푸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적 상황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드 배치를 이유로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가했던 보복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드로 인한 보복을 중국이 중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나 되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외교안보적인 어떤 원칙들을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 개를 줬다면 중국이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한테 더욱더 받아낼 수 있었어야만 되는 건데 적어도 이 세 개의 버금가는 것들을 중국으로도 동시에 우리는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우리만 좀 너무 일방적으로 세 개를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드 문제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실제로 오히려 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원칙이냐 뭐 결의냐 약속이냐 이런 차원의 용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또 한국 국방의 어떤 정강 말하자면 강력한 자중의 어떤 강력한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인 무기들을 더 드리는 이제 사드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한중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균형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미국과 한반도 동북아 그다가 EU까지 포함되는 어떤 그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호혜적이고 균형 있는 외교 또 국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깊이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른 나라들과 여러 가지 균형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으로까지 지금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이후에 외교에 있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도 중시하는 그런 균형 얘기도 같이 나가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뭐 잘 될 수 있을까요, 이상일 의원님? 이 7일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회견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해를 좀 풀 수 있었던 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가 왜 생겼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균형 외교를 강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 자체로는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미중 사이의 일종의 어떤 줄타기 외교하는 거 아니냐. 미중 사이의 관계로만 보니까 균형 외교를 한미 사이에 우리는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뿐 아니라 뭐 아세안, 유럽, 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해는 좀 풀렸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은 최대한 신중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이상한 발언을 해서 그 오해를 사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교를 다변화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특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외교력은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중국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앞으로 외교를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오해를 사지 않는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네, 오해는 풀렸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살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영재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 때 여당 의원이었죠. 네. 당시에 나왔던 지금 균형 외교가 나오니까 당시에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 조금 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라고 그랬나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여당 의원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당시에 비판적인 지적들도 있었어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뭐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다른 겁니까? 이번에 나온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연속 선상에 있고 과연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해양 세력으로 볼 것이냐 대륙 세력으로 볼 것이냐 반도 국가가 갖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격상시키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외교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외교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외교 간의 문제도 있고 국력의 문제도 가장 있고 큰 건 국력이 바탕이 돼야겠죠. 대사 임명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들이 예를 들면 김장수 장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사 임명에 있어서도 결코 긍정적인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표출하지도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균형 외교 이전에 한국 외교력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식 교수,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균형자론의 내용이라든가 환경은 다르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북아 균형자론도 노무현 정부 때 나왔다가 사실 수개월 만에 바로 청와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균형자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바꿔서 나온 게 동북아 평화 촉진자였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균형자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상의 애매한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좀 불필요한 오해를 샀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외교적인 주권과 우리의 외교적인 이 발언권들을 늘려나갈 것인가 고민한다면 저는 그런 균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의 시기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자론이나 균형적 외교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지렛대를 갖고 있었어요.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지렛대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협력하고 중국을 견인하고 일본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었던 우리의 힘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은이 이미 핵 질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균형자론이나 균형적 외교라기보다는 우선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틀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중국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올바른 현실적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론은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이어지는 지금 중요한 우리의 지금 외교 대상인 중국과의 관계. 오는 그 11월 11일 베트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진핑 주석하고의 한중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진핑 주석과 주고받아야겠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 추경 대사가 19차 당대 직후에 말하자면 한중 교류협회 여러 가지 기관장들을 불러서 사단법인에 있던 대표들을 불러서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19차 당대에 보고도 하고 그런 그 시그널로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한중 간의 사드 문제 등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 정부에서도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평화 기조라든지 양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지 과학교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현재의 말하자면 트럼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내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면 말하면 한중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김문식 교수가 이번에 문제를 푸는데 한중 간에 지금 어느 정도 해빙이 시작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너무 조금 우리가 얻을 것을 얻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관철시켜야 할까요, 김문식 교수? 일단 사드 문제는 봉합이든 뭐 봉인이든 해결이 일단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 일단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들 일단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해 본다면 한중 정상회담이 만나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제 북핵 해법이죠.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국가란 동맹을 통해서 단호한 억지력과 그 공동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일단 대북 제재에 가장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줘야만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북핵 해법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북핵 해법과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동북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이 말했던 신형 국제관계란 말을 새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를 넘어서 신형 국제관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진핑식의 어떤 조금 동북아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직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과거와는 다른 식의 접근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아하. 들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시각,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또 입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어떤 필요성,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미국에 대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향후의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사이에 이견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것을 좀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도 좀 분위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네,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예, 이 한중 정상회담의 이목이 앞으로 집중이 될 텐데요. 특히 미국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사실은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점들을 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을 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입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과거보다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단호한 입장 천명.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에는 반대한다. 핵 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은 레토릭으로는 했지만 행동으로 그 정말 반대하는 이런 모습은 덜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 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정말 북한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재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압박을 가해줘야 되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분명한 원칙 증명이 있도록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에 대해서 삼불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드 보복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아무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중국은 10대 8로 자신들도 팔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던데. 네, 그리고 지금 탈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가 지금 탈북자들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금 그 송환 자제 이런 이야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1박 2일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가장 긴 이야기는 그래도 국회 연설에 있었다고 봅니다. 국회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어느 대목 연설에 주목했는지 또 앞으로 이후에 우리 그 한미 간의 외교를 포함한 우리 외교에서 국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 주목해서 뒷받침을 해야 될지 오늘 세 패널들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코리아 스키핑, 코리아 패싱이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국회 연설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본인 스스로가 깊이 있게 성의 있는 연설을 통해서 어느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한국 국민들이 해냈다. 이렇게 아하. 극찬을 했고 최고의 나라다.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한국의 그동안의 근대화 발전에 대한 어떤 찬사.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북핵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 그 안보 문제의 어떤 핵심과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극찬,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분이 골프 강의이시기 때문에 박승현 골프 선수와 같은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도 한국인과 연관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게 말하자면 한국민들에게 좀 다가서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백미는 나는 북한의 독재 체제 지도자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잘못된 희망을 갖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데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북한이 한미 간에 소위 뭐 이간질을 해서 이견을 노출하고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북한은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일단 줬고요. 동맹 관계는 정말 튼튼하다. 한국의 미래에는 우리와 똑같이 간다. 이런 메시지는 그동안에 양국 간에 좀 표출됐던 이상기류도 다 이 봉합하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이 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돌출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 정부에게 언중유골에 좀 이상한 이야기 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레토릭도 정제된 레토릭을 써가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대개 사전에도 지금 대북한 메시지는 국회 연설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됐다. 이 부분을 이상일 의원은 주목을 했군요. 김무식 교수. 네, 우선 돌출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정말 충분히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말, 그다음에 즉흥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 국회 연설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들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어서 한미 동맹이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제대로 좀 신뢰가 회복됐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 중에 가장 저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비어 대학생 사망 사건도 거론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거론하고 천안함 폭침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설명을 조목조목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핵화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인권 문제까지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준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 파기라든지 뭐 화염과 분노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미국을 유약하게 바라보고 우리를 우습게 한다면 그 제재는 끝날 것이다 라는 정도의 강력한 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앞으로는 이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공조에 있어서는 비핵화에 대한 제재의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 그것이 한미 간의 신뢰의 첫 출발이자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세 분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준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뭐 냄비처럼 가벼운 반응인가 모르겠는데요. 세 분 다 상당히 이번 방안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외교도 노력을 해야겠죠. 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우리 균형 외교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